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지입니다. 오랜만에 진심화학 시리즈 원소와 주기율표의 미래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짧은 순간만 존재하고 붕괴하는 인공 원소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 것일지, 또 세상의 마지막 원소가 정해져 있을지 궁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주 속 미지의 천체나 블랙홀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진 않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화학에서 가장 상징적인 발명품인 주기율표로부터입니다. 지금의 주기율표는 118개의 원소로 채워져 있는 모습이지만 처음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원소뿐이었습니다. 주기율표의 아버지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1869년 3월 6일 당시까지 발견이 확인되었던 63개의 원소를 정리한 최초의 주기율표를 러시아 화학회로 제출합니다. 멘델레예프의 여러 메모가 있지만 오류를 바로잡고 원소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계산 기록들이 낙서처럼 쓰여 있기도 하며 첫 주기율표는 자필로 깔끔하게 쓰여진,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배열 방식의 도식이었죠. 이후 가로로 조기, 세로로 주기가 구분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탄생합니다. 주기율표에는 여러 의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원소들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추론하고 배열되어야 할 위치를 비워둔 채 뒤따르는 연구들로 채워질 여지와 단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 곳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예측 원자량만이 메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같은 줄 위에 위치한 원소의 이름들로부터 산스크리트어로 1을 의미하는 에카를 사용해 이름 붙게 됩니다. 후에 이 네 가지 원소들은 각각 스칸듐, 갈륨, 저마늄, 테크네튬으로 확인되어 주기율표의 정확성과 더불어 이정표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우라늄까지 총 92종에 불과했으며 그 외 모든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118번 원소가 발견된 후 이제는 오간의 손이라는 이름과 함께 확정되어 주기율표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원소인 119번 원소가 발견된다면 주기율표는 아래로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되어야 하는 거대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119번과 120번 원소를 찾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소는 불안정할지언정 끝없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원소에 대해서 화학학 첫 영상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매우 간략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그 과정과 가능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예측은 G137 파국이라 불립니다. 양자역학의 탄생 과정에서 레일리 진스의 법칙대로면 단파장빛의 에너지가 무한이 된다는 자외선 파국과 마찬가지로 137번보다 높은 원자 번호, 즉 양성자를 갖는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 원자가 유지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다는 추측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된 것은 위대한 물리학자 아르놀트 조머펠트로부터입니다. 조머펠트는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조머펠트의 제자 중 일부만 살펴봐도 쌍극자 모멘트로 유명한 피터 디바이, 불확정성 원리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 친숙한 볼프강 파울리, 화학결합의 라이너스 폴링, X선 회절의 막스 폰 라우에, 항성 핵합성 이론의 한스 베테, NMR의 이시도르 라비, 반도체 이종 구조의 허버트 크레머 등 온갖 노벨상 수상자로 가득합니다. 후대 과학자도 아닌 직접 지도한 제자들 중에서만 이 정도죠. 한계 원소 예측의 시작은 조머펠트가 제안했던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를 닮은 원자에 대한 미세 에너지 구조를 표현하는 수식으로부터였습니다. 조머펠트의 미세 에너지 구조식을 적용한 것은 광기 어린 양자맨 폴 디렉이었습니다. 디렉은 원자 핵을 부피 없는 점으로 간략화한 후 점전하가 만드는 쿨롱장에서의 가능한 원자 번호 범위를 계산합니다. 전자의 질량, 광속, 하바C분의 E 스퀘어로 표현되는 미세 구조의 전자기상수, 원자 번호와 주 양자수, 그리고 디렉 방정식의 양자수 카파를 통해 계산했을 때 137번 원소는 가능한 마지막이 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핵 속 양성자의 개수도 늘어나며 원자 핵의 양전하도 증가합니다. 원자 핵 주위 전자는 충돌을 피해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차 빠른 속도로 운동하게 되며 어느 순간 물리적으로 넘을 수 없는 속도라는 광속에 이르는 순간이 원소가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조건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양자 전자기학의 이론적 한계이자 마지막 원소가 137번이라 이야기했고, 또한 미세 구조 상수의 역수가 137분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137번 원소의 이름을 파인마늄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는 단순히 숫자 137을 읽어 운트리셉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자 핵을 점으로 고려한 가정은 정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후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실제 부피를 고려해 계산했을 때 더 높은 번호의 원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다른 특이점으로는 핀란드의 괴물 양자맨 페카피코가 201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총 172번까지의 원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주기율표를 순서대로 채우지 않는 복잡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172번 원소는 이론적으로 마지막 원소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커서 예정된 이름은 없으며, 현재는 단순히 숫자 172를 그대로 읽어 운셉비뷴이라 부릅니다. 원소는 핵에 포함된 양성자의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가 증가하며 주기율표에 배열됩니다. 하지만 페카피코의 주기율표 제안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139번 원소가 164번 원소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일반적인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전자가 원자 주위를 어떤 식으로 감싸는가에 따라 배열이 정의되며 껍질이 채워지는 패턴이 주기율표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주기율표는 더 세분화되어 바뀔 수도 있게 됩니다. 주기율표가 뒤섞이게 되는 것은 전자가 채워지는 경향이 이제껏 배우고 사용하던 방식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비탈마다의 에너지 준위는 서로 다르며 물이 낮은 곳부터 채워지는 것처럼 전자 역시 낮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채우게 됩니다. 오비탈 에너지 준위 순서를 나타내는 기존 방식을 마델룬 규칙이라 부르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양자수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간략히 비교합니다. 전자 껍질을 의미하며 가장 큰 에너지 측면의 구분인 주양자수 n과 이에 종속되며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짓는 가군동량 양자수 L을 고려했을 때 n과 L의 합이 낮을수록, 그리고 만약 n과 L의 합이 같은 두 오비탈이라면 n의 값이 작을수록 더 낮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순서 역전이 발생하는 4s와 3d 오비탈을 비교한다면 앞에 쓰인 개수는 주 양자수를 의미하며 s 오비탈은 0, p 오비탈은 1, d 오비탈은 2, 그리고 f 오비탈은 3의 가군동량 양자수 L을 갖기 때문에 두 오비탈은 각각 다음과 같은 양자수 값을 갖습니다. n과 L을 더하면 4s 오비탈은 4, 3d 오비탈은 5의 값을 가져 3d보다 4s 오비탈이 더 낮은 에너지를 가져 전자가 먼저 채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범위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원소가 점점 더 커질수록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변동성이 커집니다. 마델론 규칙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오비탈의 구분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오비탈 범위를 포함해 더 넓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F 오비탈 이후부터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이 붙게 되어 5G, 6H, 7I 오비탈 등으로 확장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순서를 그려 구분한다면 8S 오비탈 이후부터는 5G, 6F, 7D, 8P, 9S, 6G, 7F, 8D, 9P, 10S 순으로 일관성 있게 나열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8S와 5G 오비탈이 가득 채워진 후 갑작스레 8P 오비탈의 순서가 됩니다. 그것도 P 오비탈에 총 6개 전자 자리 중 단 2개까지만 채워지고 6F 오비탈로 전자가 쌓이기 시작해 7D 오비탈까지 동일하며 이후 9S 오비탈이 먼저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9P 오비탈이 첫 2칸만 채워진 후 8P 오비탈의 나머지 자리를 전자가 점유하기 시작한 순서입니다. 이런 충격적이고도 과감한 연구 내용을 단독 저자로 게재하기까지 성공한 페카피코의 무서움이 느껴지시나요? 심지어 이를 바탕으로 발견된 적도 없는 원소들의 전자 배치와 특성까지 정리합니다. 페카피코는 현대의 멘델레이프라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후에 증명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우 안정해 반응성이 낮은 금속인 금과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매우 낮은 18쪽 귀족 기체인 제논이 화학결합을 만들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 실제로 합성되었습니다.
또한 금과 탄소가 삼중결합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 역시 화합물의 합성으로 증명됩니다. 이렇게 명확히 추론하고 나니 원소의 마지막은 172번이라는 예측과 오비탈 전자배치의 변동성 또한 현실성이 충분합니다. 새로운 인공원소의 발견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연구가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밀한 방식과 새로운 이론들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GSI 헬르몰츠 중이온 연구센터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인공원소를 찾아내는 연구소죠. 가장 최근 이름 붙게 되었던 인공원소들 역시 발견이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들어본 적 없었을 그 과정과 일화, 전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인공원소의 발견은 버클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버클륨 역시 인공원소이며 원자번호 97번에 해당합니다. 사진 속 장면은 러시아에서 2009년 해외로부터 운송된 버클륨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2009년 6월 상업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러시아로 버클륨이 발송됩니다. 미국에는 버클륨을 합성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었고 러시아에는 칼슘 입자빔으로 충돌시킬 수 있는 설비가 있어 공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차폐막에 쌓여 있었음에도 방사성 표기와 경고문 등 여러 위험 신호들로 인해 러시아 세관에서는 통관을 금지했고 버클륨은 반송됩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서류를 보완해 다시 발송했지만 또다시 거부되어 반송됩니다. 22mg의 버클륨은 시간이 가며 점차 파괴되고 있었고 다행히 마지막 세 번째 시도에서 세관을 통과해 모스크바 북쪽의 두브나 연구소에서 150일간의 칼슘과 버클륨의 충돌로 더 희귀한 인공원소의 원자 6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2015년 다른 실험에서도 합성이 확인된 후 이 원소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117번 원소 테네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인공원소의 합성은 산술적으로만 고려한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버클륨은 97개의 양성자를 갖는 원자번호 97번 원소이며 칼슘은 20번 원소로 20개의 양성자를 갖습니다. 이들의 충돌로 만들어지는 테네신은 117개의 양성자를 갖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18번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클륨보다 하나의 양성자가 더 많은 98번 원소 캘리포늄과 칼슘을 결합시켜 118번 오가네손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9번 원소는 99번 원소 아인슈타이늄과 칼슘으로 합성할 수 있을까요? 이론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충분히 많은 양의 아인슈타이늄을 만들 수 없어 시도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개의 원자번호 차이만으로도 안정성이 달라지며 초중원소의 합성은 안정성과의 싸움입니다. 새로운 전략은 적합한 원소를 선택하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리켄 니시나 센터의 가속기 기반 과학연구소는 칼슘 대신 23번 바나듐과 96번 퀴륨의 충돌로 119번을 찾아내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두브나의 합동 핵연구소에서는 22번 타이타늄을 버클륨과 캘리포늄에 충돌시켜 119번과 120번 원소를 생성하려는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초중 인공원소가 쉽게 붕괴하는 것은 원자 핵이 수백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전자 무리가 크게 소용돌이치며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순식간에 원자는 붕괴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 조건은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광활한 불안정의 바다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작지만 섬이 숨어 있는 것처럼 불안정의 바닷속 안정성의 섬이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연구들은 안정성의 섬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특정한 수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갖는 원자는 더 오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준이 몇 초가 아닌 몇 시간 단위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114번 원소 플레르뵴의 반감기는 플레르뵴 284의 0.003초로부터 단 5개의 중성자가 추가됨에 따라 플레르뵴 289의 2초로 약 700배가량 증가합니다. 더욱이 현재 예상되는 안정성의 섬은 원자번호 164번 주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초중원소 발견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극저온의 우주공간 그리고 초고중력이 작용하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등에서는 새로운 원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를 검출할 수 있을 기술과 정보가 아직 우리에게 없을 뿐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약
만 1000광년 떨어진 초신성 잔해인 카시오페이아 A에서 흥미로운 예상이 시작됩니다. 카시오페이아 A의 아름다운 X선과 광학적 촬영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이는 330년 전 폭발한 거대한 별의 잔해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미지 중앙에 작은 점으로 보이는 초고밀도 천체인 중성자별의 모습입니다. 10년간 관측한 결과 이 중성자별의 온도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냉각된 현상입니다. 이 냉각은 중성자별의 중심부에서 형성되는 중성자 초유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중성자별의 핵에서 초유체라는 기괴한 물질 상태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초유체는 점도가 0인 특별한 물질의 상태입니다. 초유동성은 초유체 중성자 형태로 내부 지각에서 발생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외부 코어에서 양성자는 초전도체를 형성하여 액체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다중유체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중성자별의 내부 코어의 구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하이퍼론과 컬러 초전도 쿼크가 주요 후보입니다. 중성자별의 중성자 초유동성은 인공신경망으로 거동 예측이 가능하기도 한 만큼 가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상입니다. 심지어 은하 헤일로의 차갑고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암흑물질이 초유체로 응축된다고 가정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천체에서 기묘한 현상이 관찰된 경우는 없을까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등 직접적인 관측이 어려운 천체보다는 의외로 간단한 소행성이나 해성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중 하나는 33 폴리힘니아라는 소행성입니다. 폴리힘니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찬송가의 뮤즈의 이름이며 단테의 신곡에도 등장하죠. 화성 궤도 외부에 위치한 소행성이자 초고밀도 컴팩트 천체, 줄여서 CUDO로 구분됩니다. CUDO의 초고밀도 특성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이야기됩니다. 첫 가설은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다소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방정식을 통해 얻어진 도표에서는 마이크로렌징 관측에 의해 배제된 상위 영역과 지구 중력으로 인해 CUDO 구성 요소가 분리되는 임계 질량 조건을 구분하고 그 외 사항을 지구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CUDO가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해성이나 소행성처럼 태양계를 돌면서 다른 천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CUDO의 고밀도 핵은 충돌 시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행성과 충돌할 때 해성 물질이 흩어지는 등의 충돌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CUDO를 핵으로 가진 해성이 태양과 충돌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최근 사례로는 해성 C2011W3 러브조이가 태양의 코로나를 통과하고도 살아남은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성의 경우 이러한 충돌에서 살아남기 어렵지만 100만 켈빈 이상의 온도와 1시간에 달하는 직접 노출 시간이었음에도 무사히 태양을 거쳐갔고 CUDO가 핵을 이루고 있다면 높은 밀도로 인해 태양의 강력한 중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원소로 구분될 수는 없으며 인공원소와 초중원소 이야기와는 무관하겠죠. 그럼에도 CUDO 이야기를 꺼낸 것은 33 폴리힘니아가 지구에서 발견된 적 없던 원소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작년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원소들 중 높은 밀도의 원소와 보편적인 밀도의 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번 구리, 45번 로듐, 그리고 76번 오스뮴은 고밀도 원소입니다. 특히 오스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소 중 가장 밀도가 높은 22.59 g/. 세제곱 센티미터를 갖습니다. 보편적인 밀도로는 57번 란타넘과 68번 얼뷸, 그리고 98번 캘리포늄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들을 데이터 처리했을 때 각각 추세선이 확인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원소나 초중원소가 평균적 밀도일지 초고밀도일지의 가능성 범주를 고려할 수 있죠. 재미있게도 33 폴리힘니아의 밀도는 75.3 플러스 마이너스 9.6 g/. 세제곱 센티미터로 계산됩니다. 오스뮴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의 밀도이며 지구상에 이 정도의 고밀도를 갖는 원소는 아직 존재한 적 없습니다. 조금 더 산술적으로 가능한 원소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론적 토마스 페르미 모델이라는 고정된 구형의 핵 전하를 갖는 전하 구름으로 둘러싸인 원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전자 밀도는 상대론적 페르미 에너지로 표현됩니다. 헤비사이드 펑션 우측 항은 특정 조건에서 지워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비상대론적 페르미 에너지 모델이 발생하며 최종적으로 양성자 밀도와 총 밀도로 표현됩니다. 이는 전하 밀도가 아닌 수 밀도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추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33 폴리임니아의 내부에는 164번 원소로 이루어진 핵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확인된 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안정성의 섬 위치와 계산값들로부터 관측이 되지 못한 것일 뿐 논리적으로는 부합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에서 발견된 적 없던 118번 이후의 미지의 원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19번과 120번 원소의 발견이 가능하게끔 다양한 전략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원소를 찾아내는 것은 이제 단순한 과학기술력의 과시나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아닌 핵물리학과 핵화학의 이론 검증과 새로운 가능성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연구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고 상대성 이론을 고려한 오비탈의 형태와 에너지가 실험적으로 확인된다면 언젠가 지금의 주기율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